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오늘은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들조차도 간혹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눈꺼풀이 떨릴 때는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 네, 물음표를 했으니까 답은 아닌 것 같죠? 실제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환자들을 볼 때 눈꺼풀이 막 떨린다고 하면서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진짜로.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기 때문이다라고 의사들이, 그리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적지 않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의사들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쪽 눈꺼풀이 주로 파르르하게 떨리는 거죠. 자, 이 현상을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아일리드가 이제 눈꺼풀이죠. 마이오키미아. 마이오란 거는 근육이란 뜻이고, 키미아는 떨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눈꺼풀 근육 잔떨림, 잘게 떨린다 이 말이죠. 눈꺼풀 근잔떨림 혹은 눈꺼풀 근육 잔떨림.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네요. 영어로는 아일리드 마이오키미아, 트위치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는 그 근육 자체의 위축이나 근력 저하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섬유들의 미세한 근섬유들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것이죠. 대개는 한쪽 눈꺼풀 아래쪽이 많습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보면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원인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생활습관과 관련한 거죠. 스트레스,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섭취, 그리고 술, 수면 부족,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몇 주, 길어도 3개월 이내에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증도 아니기 때문에 마그네슘 먹을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약도 일반적으로 먹지 않아도 대개는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물론 이 떨리는 걸 넘어서 이제 막 감기거나 양쪽 눈이 또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방문하셔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물게 이제 그 안검 연축이라는 병, 그러니까 눈꺼풀 근육이 완전히 수축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 혹은 반 얼굴 쪽의 연축, 근육의 수축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미국 안과학회입니다.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옵살몰로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일리드 스패즘 혹은 트위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떨리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what is an eyelid spasm or twitching eyelid?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eyelid spasm 혹은 twitching eyelid 혹은 eyelid myokymia,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눈꺼풀 연축은 뭐냐면 한쪽 혹은 양쪽의 눈꺼풀이 갑자기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대개는 불수의적,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고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일리드 스패즘이 가장 큰 범주고요. 아일리드 트위치도 있고 이센셜 블레파로스패즘, 햄페이셜 스패즘,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일리드 트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생기느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흔하고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눈꺼풀 떨림증은 아주 마이너하고 경증이고 대개 치료하지 않아도 사라진다. Go away without treat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카페인을 줄여도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면 안과 진료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도 미국 안과학회도 원인에는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여기에도 아이 트위칭이라고 해서 눈꺼풀 떨리는 증상 원인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코올 인테이크, 술, 그다음에 브라이트 라이트, 아주 밝은 빛, 카페인 익세스, 카페인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fatigue, 피로감, irritation of the eye surface or inner eyelids. 그러니까 눈 표면이나 안쪽 눈꺼풀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스모킹, 흡연, 스트레스, 그다음에 윈도우 에어 pollution, 그러니까 바람이나 공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죠. 뭐 대개는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고 스트레스 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카페인 줄이면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떨 때 의사를 만나야 되냐? 몇 주 지나도 1, 2주 지나도 이게 안 좋아질 때, 뭐 그다음에 증상이 더 심해질 때, 그리고 눈이 뭐 좀 붓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눈꺼풀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런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야 됩니다. 관련 논문 뭐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Chronic myokemia limited to the eyelid is a benign condition. 제목 자체가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꺼풀에 제한적으로 생기는 만성 눈꺼풀 떨림은 benign condition이다. 여기서 우리 저 의학 용어에서 영어 benign 표현은요. 양성이란 뜻입니다. 양성이란 말은 음성의 반대말, 즉 positive랑 전혀 다르게 그거랑 상관없고요. malignant, 악성, 즉 암의 반대말, 악성의 반대말이 이 비나인입니다. 그래서 양성질환이다. 양성질환이란 말은 악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면 아일리드 마이오키미아에 대해서 총 그 15명의 환자를 병원 기록을 뒤지면서 적어도 1년 이상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주나 몇 달 이내 대부분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만성 1년 이상 이렇게 눈꺼풀이 떨리는 환자도 있었다는 거죠.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뭐 증상 처음 나타날 때까지 좀 중요한 게 이건 in no patient was the myokemia the first manifestation of a neurologic disease.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서도 어떤 다른 신경학적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 한 명의 환자가 한쪽 편 반 얼굴 연축, 한쪽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거죠. 그런 병이 생겼다. 그리고 대개는 자동으로 4명의 환자에서는 저절로 좋아졌고 11명 환자 중에 8명은 보툴리눔 주사, 보톡스 주사죠. 그거 맞고 좋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만성 눈꺼풀 떨림증은 더 이상 뭐 오래됐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일부에 있어서는 보톡스가 듣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만성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아까 이게 지금 12개월 이상 된 게 아니고요. 관찰을 1년 이상 한 환자였고 만성 여기서 크로닉 마이오키미아는 대개 이제 한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상 증상이 진행됐던 환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에도 뭐 마그네슘에 관련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나 눈꺼풀 막 떨려 그러면 옆에서 약간 이제 아는 척 하면서 마그네슘 부족이야 그래 그런 거는 다 근거 없는 속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아마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진짜 혈중 농도가 확 떨어져 있는 저마그네슘 혈증이란 병이 있거든요. 이런 병이 있는 경우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좀 큰 근육들이 수축되는 경우가 많고요. 손떨림이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구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안구진탕, 그리고 간질 발작, 심정지까지 나올 정도로 이 증상만 봐도 단순한 그냥 눈이 떨리는 게 아니죠.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증상이에요. 실제로 저마그네슘 혈증은 일반인들에서는 외래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맞냐? 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서 좀 한 10%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중환자실 환자에서는 반수 이상 60%에서 이 저마그네슘 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피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그네슘을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마그네슘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저마그네슘 혈증은 왜 생기느냐?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어떤 특정 약물에 의해서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상태, 너무 오랫동안 못 먹는 걸 했을 때,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떤 컨디션 하에서 소변의 배설이 증가하거나 장흡수가 감소될 때, 뭐 장흡수 감소되는 거는 장 질환이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소변 배설 증가하는 거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겠죠. 그러니까 저마그네슘 혈증이란 거,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좀 드물고 일반인에게는 발생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주로 입원 환자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때는 마그네슘 부족과는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냥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그다음에 수면 부족, 과로 등등 이런 흡연 음주,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한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잘 교정을 하면 몇 주 이내 혹은 몇 달 이내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안과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눈꺼풀 떨릴 때는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이거 해결했고요. 그 질문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아노님, 흡연자, 비흡연자가 키스하면 비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위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 상대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이런 연구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알려진 거에 의하면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흡연이니까 입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키스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흡연자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지속이 된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지겠나요? 그렇다면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흡연자의 구강 내에는 담배로 인한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입안에만 머물지는 않고 흡수는 되겠죠. 근데 입안에 일부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키스하면서 전달이 된다면 독성 물질들이 비흡연자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뭐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흡연자는 비흡연자 상대방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굳이 키스 하시지 말고요. 담배를 끊도록 하세요. 일단 가정의학과에 방문을 하셔서 담배 끊는 좋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월치 약을 복용해서 완전한 금연을 하신 다음에 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421 리얼님, BFS로 전신에 떨림이 있어요. 20년을 살고 삽니다. 신경과 다녀도 치료법이 없어요. 예. 이 부분은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뭐 아주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BFS가 이제 바이페이셜 스페즘인가요? 예. 신경과 다녀도 치료법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나중에 좀 해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신경과 전문의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과 선생님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주기는 좀 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취금님, 얀센 맞고 눈이 떨리는데 왜 그럴까요? 얀센요.
얀센 맞고 눈이 떨립니까? 그거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바로바로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문헌들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딸기팔공님, 예, 오랜만이네요. 30대 초반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3분기가 7월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18세 이상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나이대별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한번 보면요. 근데 이걸 뭐 제가 다 못 외워갖고 요거는 그 구글에서 딱 보면요. 코로나 접종 스케줄이 있어요. 접종 계획을 보시면 이제 뭐 그 학교 교사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게 6월 있고요. 일단 이번 6월까지는 65세 이상, 60세 이상까지도 맞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등 사회 필수 인력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3분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찾아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희님, 식사 밥 먹은 후 혓바닥이 갑자기 따가운 이유가 뭘까요? 혓바늘일까요? 네, 혓바늘이겠죠, 이거는. 아마도 자극적인 물질이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혓바닥 자체가 뭐 긁히거나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그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뭐 심하지 않은 게 대개는 잘 뭐 경험하셨겠지만은 뭐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정말 그냥 바로 좋아지죠. 그러나 뭐 증상이 계속되면 나중에 뭐 이비인후과나 구강내과 이런 쪽으로 치과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나 JJ님, 흡연도 유전력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담배를 한갑씩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요. 유전의 요인도 연구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 요인도 있겠지만은 유전 요인보다는 가족 내 그 생활 습관이죠. 가정 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가 피우면 그 자식들도 피울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근저에는 유전, 흡연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 요즘 뭐 연구가 좀 일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게, 여기다 넣어야 되겠군요. 이거. 아까 얀센 눈꺼풀 뚫림증? 그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얀센. 이게 안 나오네, 여기는? 인터넷. 예. 여기 보면 이제 구글이 참 그 상당히 정보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죠. 존슨앤존슨 백신 오버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General Information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Possible Side Effect 해서 가능한 부작용들 어떤 게 있냐? 당연히 뭐 어떤 예방접종이든지 주사 맞은 자리에 통증이나 발적, 빨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종,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피곤함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열, 그 다음에 오심, 속이 울렁거리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싱코피, 그 기절도 있고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눈꺼풀 떨림에 대한 거는 현재 CDC,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얀센 부작용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우연히도 겹쳐서 나온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안검 연축이란 말을 썼는데 블레파로스페즘이죠.
안검경련이라고 합니다. 안검경련은 근육의 긴장도 이상이 생겨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쪽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르르 떨린 정도가 아니고 눈이 완전 감겨버려요. 야, 그래서 이 눈꺼풀 떨림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눈꺼풀 떨림증이 있다고 해서 안검연축이라는 게 비율이 얼마 되냐? 그거는 명확한 그 연구 결과는 없지만 굉장히 좀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안검연축, 안검경련 같은 경우에는 약물요법, 항콜린제, 항경련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국소주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에릭서님, 나이 많은 환자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으로 될 확률이 30%라면서 의사가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살살 사세요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환자 나이는 72세. 그 말 진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잖아요. 80세. 80세가 약간 넘고 여성의 경우는 85세가 넘잖아요. 근데 72세? 아니죠. 아직 평균 나이도 아직 안 사신 나이기 때문에 더 사실 수가 있죠. 암으로 될 확률이 30%? 이거는 조검사 해봐야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나 제이제님, 아스트라를 2차까지 맞으면 평균적으로 몇 달까지 유효할까요? 이거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예방접종 시작이 작년 12월에 시작됐잖아요. 작년 12월 영국에서. 지금 7달, 8달까지 가는데 일단 변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가지지 않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연구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검연축,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해독 주스,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 사실 이 주제 하나만 갖고도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즘도 어느 정도 유행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상당히 유행했었죠. 해독 주스라는 게.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2010년 초반에 이른바 자연치료의학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TV에 자주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말도 잘하고 얼굴도 말끔하게 생겼고 그래서 인기도 좋죠. 물론 저도 2010년대 초중반부터 종편에 저도 많이 나갔었어요. MBN 황금알에도 자주 나왔고 그래서 간헐적 출연했었고요. KBS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침마당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쓴 책 선전도 하고 몇몇 자기가 치료한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독 주스가 왜 필요하냐? 밀가루나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술 등으로 우리 몸에는 독소가 쌓인다. 이 독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위장장애, 소화불량, 변비, 그리고 만성질환인 당뇨병, 두통, 이상지질혈증, 암까지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음식 요인이 특히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독소를 제거하자.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고 채소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 이거 완전 1930, 40년대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거의 한 8, 90년 전에 주장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죠.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딱 들어만 봐도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쓴 해독 주스의 논리라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논리가 이거예요. 과일과 채소를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너무 낮다. 그 흡수율이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5%밖에 흡수 못한다. 근데 삶는 경우에는 60%가 흡수가 되고 삶고 또 갈았을 때는 90%가 흡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영양성분을, 특히 과일과 채소의 영양성분을 먹으려면 삶거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과일과 채소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또 6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즉 과일은 사과와 바나나, 그 다음에 채소는 4종류네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그러니까 사과, 바나나는 당연히 삶지 않고 나머지 채소는 삶아서 갈아갖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삶고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유용한 항산화제나 항암 물질이나 식이섬유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책 추천평에도 연예인의 추천평이 나와 있고, 이거 먹었더니 해독 주스 때문에 몸무게도 9kg이나 빠졌고 비만도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위장장애도 현저히 줄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해독 주스로 시작한 하루가 행복하게 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혹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독이란 말, 의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디톡시피케이션. 그러니까 D는 없애는 거고, 톡시피케이션, 독성인 상태를 없앤다는 거기 때문에 해독이죠. 디톡스라고 하죠.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이란 개념은 살아있는 생명체부터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걸 독을 제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해독의 종류는 뭐 어떤 게 있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알코올 해독, 그러니까 술 해독이죠. 약물 해독, 그다음에 대사 해독, 이 3종류가 있습니다. 즉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게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알코올 성분과 특정 약이 우리 몸 안에 톡식 이펙트, 독성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해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사해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약물이나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물질들을 쪼개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최초의 그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어서요. 각종 독성 물질을 산화, 환원 등 대사를 통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대사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어갖고 쪼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사 과정을 통해서 독성 물질 같은 거를 이를테면 쪼개서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아예 그 물질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없애도록 하는 이런 작용을 한 걸 대사해독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알코올 해독, 대사해독, 약물 해독, 이 3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해독은요,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거쳐서 독성이 약화됩니다. 물론 심지어 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알코올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하루 이틀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저절로 대사 분해가 되어갖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답이죠, 일반적으로. 알코올 해독은. 약물 해독 같은 경우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 그 약물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약이 있어요. 해독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독제. 그렇죠, 해독제. 나머지 대사해독은 간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해독이 어떻게 유행하게 됐냐? 배경을 보면 사실 이 해독이란 말은 수천 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시대에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부패되면서 독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청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가 얘기한 해독 주스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독이란 개념이 19세기, 즉 1800년대까지도 지배적인 이론이었어요. 한데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들어서 1900년도 들어오면서 의학이 급격히 발달을 했거든요. 제가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고혈압이란 그런 개념도 150, 200년 전에는 고혈압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혈압을 측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이런 게 나온 지도 뭐 200년, 뭐, 네, 되나요? 150년, 200년. 네. 그런데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개념 자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쇠퇴했어요. 그래갖고 없어진 건데, 최근 들어 갑자기 1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게 있어요. 의학이란 게 한계가 많거든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지만, 지금 현재 암을 완전하게,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 사기 환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시도를 하고 일부 약은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전히 암이 퍼진 상태에서 다른 장기로 가는 경우는 마땅한 약이 솔직히 없고 치료법이 없는 상태예요. 의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물론 우리가 조기에 암을 발견을 하고 초기의 암들은 수술적인 요법이나 특히 항암 요법들이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정말 치료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암 진단받고 5년 후에 살아계신 분들이 50%가 안 됐습니다. 40%였는데 지금 약 20년이 지난 2010년대 중반의 데이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7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어요. 거의 1.8배 이상, 뭐 2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기암 환자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사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은 그렇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는 게 뭐 한의학도 찾아보고 한방요법,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민간요법, 자연요법 같은 걸 찾죠. 그러면서 대체요법이라는 학문이 최근 몇십 년 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체요법이라면 보다 얘기하면 보완 대체요법이라고 해요. 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 하죠. 보완 대체요법.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대체의학이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대의학이 커버 못하는 거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옛날 이론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아주 그럴듯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99% 이상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한 논리와 개별적 경험 사례로 주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개별적 경험 사례는 내가 뭐라는 치료를 했는데 나았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냥 우연히 좋아지거나 현대의학을 치료한 부분들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종편 나갔을 때 암 환자분 중에 뭐 그 개똥쑥이라고 해서 그 당시 유행했었죠. 개똥쑥이 뭐 외국 연구에 의하면 항암 효과가 1200배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되면서 개똥쑥이라는 게 이제 들이나 이런 데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그 요리를 하든가 이렇게 쪄 갖고서 그걸 계속 먹은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있다가 완치가 됐다. 이래서 TV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러면 그거 먹기 전에는 어떻게 혹시 치료를 했냐 여쭤보니까 일단 병원에서 계속 다녔대요. 항암 치료도 약도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해서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자의적으로 끊고 개똥쑥 이야기를 듣고 산에 절 같은 데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계속 개똥쑥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 2, 3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 해당 주치한테 다시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똥쑥이 아니라 그 전에 치료받았던 표준 의학의 치료가 그분한테는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치료 주장하는 그 민간요법, 그 자연요법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효과 있냐 없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죠. 그러니까 암 환자에 대해서 100명이나 200명 모집을 해서 반은 기존 치료를 하고 반은 개통수를 꾸준히 정제한 걸로 먹여갖고 부작용뿐만 아니라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는지 그 두 그룹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해독을 책선전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이 인기도 없고 자기 병원에도 많이 환자들 오게 하고 책도 팔고 그다음에 해독 관련 주스 같은 걸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팔 목적인 거죠. 실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듣고 전국에서 이제 환자가 오면 별의별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그네슘도 검사하고 무슨 미네랄 검사도 하고 비타민 D 검사도 하고 다 검사한 다음에 해보면 그때도 제가 했지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100명 검사해보면 거의 8, 90명 이상은 다 정상보다 낮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D 자기가 만든 비타민 D를 하면 새로운 뭐 주사제나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하면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하죠. 또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해독 주스 제품 이런 것들을 뭐 패키지 형태로 해서 진료비를 뭐 기백만 원 이상씩 받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비양심적이란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기본적으로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을 못 믿고 현대의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를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학문이라고 의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생기기 때문에 이 독을 빼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해독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해독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 가공식품을 멀리하거나 해독 주스나 식이섬유 등의 제한된 식단을 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빼는 것을 해독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그 독이란 게 독성 물질이 장에 축적이 됐기 때문에 장 세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관장까지 하죠. 심지어 1920, 30년대 유행했던 커피 관장 이런 것도 권장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다음에 해독 주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이 해독은 우리 전통에서 의학에서 얘기하는 해독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론 자체도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가설도 비과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해독 주스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일부 주장하는 그 해독 주스를 갖고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일반 주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연구 방법은 코호트 연구 방법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코호트 연구라는 건 뭐냐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지역, 여러 가지 그 특징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상태의 생활 습관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과일 섭취와 과일을 그대로 먹는 거 말고 주스의 형태로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연구거든요. 그래서 1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는데 처음 모집을 했을 때 현재 일주일마다 과일을 몇 번 정도 얼만큼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 있죠. 과일 주스는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10년, 15년까지 추적한 다음에 과일 섭취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과일 주스 섭취 따라서 당뇨 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주 3회 정도 3번 과일을 섭취할 때마다 당뇨 위험성은 2%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면 당뇨 위험성이 약간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똑같은 그 과일은 과일인데 이 과일을 주스의 형태로 일주일에 한 3잔 정도 마실 때 오히려 당뇨 위험성은 8% 높아졌다는 거예요. 야, 똑같은 성분인데 왜 과일로 먹으면 당뇨가 오히려 낮아지는데 주스로 마시면 당뇨 위험성이 높아지냐. 이 논문에서는 그 기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일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비타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히 당뇨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을 잘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결과적으로는 당뇨에 좋은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을 그냥 주스가 아닌 형태로 씹어서 먹게 되면 이 영양 성분의 혈중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주스의 형태로 마시면 어떻게 되냐? 장에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흡수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일에도 과당이 있죠. 이 과당이 갑자기 혈중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면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죠. 물론 이제 며칠, 몇 주, 뭐 한두 달 정도 마시는 경우에면 매일 먹는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서 수시로 이렇게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에는 인슐린이 자신의 힘을 잃어버려 갖고 이 말초 혈액 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인슐린이 원래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가 뭐 근육이나 간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인슐린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중의 당 농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당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스로 먹는 거는 가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이 정도 먹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해독 다이어트는 결국에 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음식이 아니고 주로 주스나 해독 주스나 식이섬유 이런 걸 위주로 제한된 식단으로 먹기 때문에 당연히 칼로리 자체가 낮죠.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옛날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체중이 원상태로 갈 테고요. 평생 해독 주스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청열 주스라고 해서 또 한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근거가 없는 엉터리 사이비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런데 그 시간이나 그다음에 돈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 있냐? 그리고 레드 와인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냐?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뭐. 지금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질문 올라온 거 질문 좀 받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팔공님, 백신 접종을 하루 이틀 지켜보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켜는 봐야죠. 엄밀하게 따지면 한 달까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무시무시하다고 이른바 알려져 있는 혈전증 있죠? 그거는 뭐 수주 이후에도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게, 물론 인과관계 최근에 어젠가 정부에서 백신 맞고 사망한 사례 인정을 한 사례가 있긴 한데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빈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1,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1차 접종을 했는데요. 그 건수로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진 것도 몇 개 안 되고, 몇 건이 안 되고, 그 빈도도 1,500만 명 중에 몇십 명 정도, 사실 너무 빈도가 사실은 낮기 때문에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혹은 집단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한 그 베너핏, 이득을 본다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또 하루 이틀 새 그 부작용이 제일 흔하니까 그러긴 합니다. 바로 맞자마자 뭐 주사 맞은 부위에 붓거나 빨갛게 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있죠. 에릭서님, 췌장은 정밀검사 안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인가요? 일단 췌장암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0건이 안 되죠. 8, 9천 건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암이 뭐 위폐간, 그러니까 위,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1등부터 순위를 하면 췌장암은 한 10위권입니다. 그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이슈가 되냐면 10개 이 주요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치료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생존율이 낮고 대략 12% 내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뭐 다른 암들 같은 경우는 초기 암 같은 경우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1, 2기는 거의 100%고 갑상선암 자체가 이제 100% 정도 되고 생존율이, 뭐 위암 같은 경우도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95% 이상, 진행성암이랑 합쳐도 7, 80% 이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생존율이 높은데 췌장암은 굉장히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진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우리가 췌장암 검진은 따로 기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빈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검진이란 개념은 그 해당 인구 집단,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암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드문 암을 검진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비용이 집단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근데 위암이나 이런 위암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런 거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기도 하고 중요한 암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비용 효과적 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췌장은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도, 원하는 경우에는 CT나 혹은 뭐 MRI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환자 한 명 설명했는데 등이 뭐 아프다고 해서 뉴스에 보면 등 아프다고 했는데 췌장암 했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등 아프신 분들은 다 그 췌장암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내용을 딱 들어보면 대개교는 1년, 2년 동안 뭐 등이 아팠다 이런 거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CT를 했는데 결국에 뭐 정상으로 나왔죠. 박베로니카님, 코비드-19 걸렸던 사람들은 백신 접종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걸린 분들은 중화항체가 일반적으로 생겨 있으니까 권장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변이가 생겨서 새롭게 또 백신 접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오늘님, 당뇨와 크롬 영양제 말씀해 주세요. 크롬 영양제? 이 부분은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겠습니다. 소리님, 키 크는 영양제들. 그거요. 자,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다음 방송 이제 곧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대희님, 쥐가 자주 나는 사람 마그네슘 먹는데 이것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오랫동안 서서 작업하거나 근육에 무리한 경우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자주 경련이 발생한다면 신경과 외래 진료를 보는 게 좋고요. 쥐가 나는 배에 바늘 찌르는 거 이런 것도 다 근거 없는 치료법이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크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그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몇 년 전에 승인을 국가에서 해줬었어요. 근데 그 승인한 근거가 되는 연구 임상시험 보면 약 100여 명의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 설계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개월, 3개월 후에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키 차이가 2.2mm 차이예요. 2.2cm가 아니고 3개월에. 2.2mm면 0.2cm인데 이거를 3개월이 아니고 1년이라고 치면 1cm도 안 되는 0.6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1년에 뭐 7, 8cm씩 5, 6cm 이상 크는데 과연 0.5cm, 0.6cm가 의미가 있는가도 문제고요. 문제는 3개월만 본 임상적임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허가내 준 거는 다시 한번 엄격한 임상 시험 잣대를 갖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췌장 CT로 모릅니다. MRI 찍습니다. 네, 맞아요. 췌장은 MRI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외래에서 CT를 찍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도가 높은 거는 MRI가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진짜 사망하는지 그리고 레드와인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